인천에 여기 이름이 뭐였지? 부평역 있는 그쪽 상권도 많이 죽었고, 인천 구월동도 많이 죽었고, 부천역 상권도 굉장히 많이 죽었고, 뒤에 포인트가 보면은 먹자유흥이에요. 먹자유흥. 특히 이제 젊은 20대 분들께서 많이 술을 먹고, 저희 20대 때 그때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나이트클럽도 많이 가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가죠. 근데 클럽 문화로 많이 바뀌고,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격리가 되고 혼수라는 것 또는 홈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또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술집에서 누군가하고 교류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술 마시고 막 노래방도 가고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쇠퇴된 거는 맞는데, 근데 최근에 그래서 저도 그쪽은 사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었고요. 그래서 좋게 보는 거는 항상 그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근린 상권. 근린의 뜻이 가까울 근의 이웃 린자거든요. 가까운 이웃 상권이란 거예요. 말 그대로 도보로 10분 이내에 충분히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그런 상권들은 절대 망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권 위주로 계속, 물론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그건 여전히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지방 구도심은 여전히 위험한 것 같아요. 지방 구도심, 예를 들면 이제 전주나 목포나 김천이나 이런 구도심인데, 저는 항상 상권을 분석할 때 수공주 세 개를 말씀드리거든요. 이 수공주가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과 주동선이에요. 수요는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배우 세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권을 이용하냐 그 숫자고, 공급은 상가가 얼마나 공급됐느냐. 그러면 이거는 좀 거시적인 관점이죠. 수공은. 주는 주동선은 그 안에서 좀 미시적으로 봤을 때 동선이 어떻게, 메인 동선이 어디고, 즉 길목이 어디가 좋냐 안 좋냐 그거를 세 가지를 따지는데, 그 지방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 수공주 중에 공하고 주는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공급도 더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죠. 주동선도 그대로예요. 길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수가 문제가 생겼어요. 즉 수요가, 그 지역은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인구가 소멸되고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직격탄으로 뭐냐면 그런 전주나 김천이나 뭐 목포나 이런 데 보면 옛날 구도심이 있고 주변은 다 논밭이에요. 신도시 택지집을 새롭게 만들기에 너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항도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택지지고 무슨 신도시라고 탁탁탁탁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안 그래도 그 구도심 살던 분들이, 특히 젊은 층들은, 거기 사는 분들은 애 키우려면 구도심보다는 신도시 아파트 지구로 가는 그 사람도 다 빠지는 거예요. 인구도 줄어드는데 젊은 사람마저 그 주변에 있는 신도심으로 다 빠지니까 구도심은 그 수요 측면에서 직격탄을 맞아서 거기는 경매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싸도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엄청 낮게 해야 되고, 그럼 결국은 임차인이 완전 갑인 지역이고 임대인은 을인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은 말 그대로 싸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수요예요, 수요. 사람 수가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도 사실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고연봉이냐 저연봉이냐 사실 따져야 되잖아요. 연봉이 높은 그런 직장인 분들은 아무래도 소비력도 더 좋겠죠. 그러면은 그 상권의 매출도 굉장히 높아져요. 매출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 상가가 낼 수 있는 임대료도 높아지거든요. 딱 그런 메커니즘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고연봉의 직장인 수는 적고, 이제 저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자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력이 낮아지고 매출이 낮아져서 임대료가 낮아지는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방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거제도 조선이 있죠. 삼성중공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우조선에서 지금 하나오션을 바뀌었죠. 거기가 지금 조선업이 완전 호황이잖아요. 그런 데는 고연봉자들이 뭐 억대 연봉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수만 명씩 있으니까 그런 데도 잘 돌죠. 그리고 물가도 비싸요. 울산, 현대중공업 있고, 현대자동차 있고, 석유화학단지 있고, 그런 데는 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떠오르는 하나가, 요즘 방산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지금 뭐 전차라든지 뭐, 그 다음 대포 이런 거 잘 하잖아요. 그거 다 메카가 창원이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고연봉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도 좀 다 차별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부터 시작을 했었죠.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아파트하고 상가 토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성이에요. 각각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개별성이, 아파트는 낮고 상가 토지는 개별성이 큰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렵죠. 저는 처음에 딱 그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을 때 개별성이 낮은 걸 하는 것보다는 개별성이 높은 걸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은 진입장벽이 생기고 내가 그걸 잘 알게 되면 플레이어는 작은데 먹을 파이는 크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놀자라고 하는 파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 때문인데요. 정부 정책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사실은.
중과세도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양도 차익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양도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보다 그 정부, 그 심판자잖아요. 심판자에 의해서 먹을 게 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동시에 이 아파트라는 게 말 그대로 개별성이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지난 3, 4년 전에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되게 수동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느낌은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포션이 굉장히 더 크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이미 다 지어진 걸 내가 사는 거지만 상가를 알게 되면 결국은 그 토지 위에 빈 땅 위에다가 어떤 입지에 맞게 상가를 올렸을 때 어떤 업종을 맞추고 이건 전부 다 내가 생산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아파트를 중간에서 샀다 팔았다 보다는 토지에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 생산자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일찍 이것 쪽으로 들어왔었는데 그건 너무 사실 잘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밌습니다. 좀 뼈아픈 기억이긴 한데 저도 예전에 그 경주에 상가를 신탁공매로 통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 생각보다 임차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수도권에서 항상 투자를 해왔던 그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주동선도 많고 공급도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한 게 맞는데 수요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저희 상식이 완전히 깨지는 게 이제 지방 구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때 경주를 한번 투자를 해보고 그때 결국 계약금을 날려버렸어요. 그냥 포기를 했어요. 잔금 안 치고 계약금 그냥 날리고 그냥 포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수요라는 측면은 항상 좀 더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 또 거기가 생각보다 이제 젊은 층 인구는 많이 적고 어르신들 위주다 보니까 일단은 매출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뼈 아프게 실패했던 사례입니다. 전기 엔지니어로 현대건설에 입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송변전 현장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발전소 있죠? 큰 발전소. 거기서 또 전기 엔지니어로 3년 근무를 했었고요. 저 해외를 계속 보내가지고 한국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 엔지니어가 안전 쪽으로 자격증을 따고 안전 그 직원이 됐어요. 그래서 서산의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 있다가 마지막은 서대문구에 있는 그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로 책임자로 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 사우디 2년 있으면서 좀 현타가 많이 왔어요. 현자 타임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2주에 13일 일하고 하루 쉬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반 때까지 야근을 매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녁을 먹고 다시 또 출근을 해요, 사무실로. 근데 이제 정말 허벌판 모래 사막 같은 데에 샌드위치 판내로 된 가설 현장 사무실이 있고, 그럼 저녁에 이제 또 8시부터 또 야근을 하게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와서 좀 바람 좀 쐬고 있으면은 뭐 정말 모래밖에 안 보이고 뭐 하늘 별밖에 안 보이고 그러면서 현자 타임이 오면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평생 이렇게, 그때가 제가 28살이었거든요. 20년, 30년을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답은 아니었다, 노였다 싶어가지고 사우디 현장이 2년 근무를 마치고 한국 복귀하자마자 회사 동기들 9명을 모아가지고 재테크 모임을 만듭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때는 와이프가 뭘 안 하는 시간대이긴 해요. 왜 다 주무시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우리 모여서 뭐 스터디 카페, 그때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했었어요. 강남이든 홍대든 건대든 이제 돌아다니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3시간씩 각각 관심 있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때는 비트코인은 없었고요, 은이든 금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스터디를 시작을 했었고, 그때 이제 저는 부동산이 너무 좀 재밌어가지고 정확히 2012년 5월 달이네요.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수업은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평일은 시간 도저히 안 나니까. 당시만 해도 야근도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고,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야근을 밥 먹듯이 했었고, 야근 안 한 날은 회식을 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정말 시간 내는 게 거의 힘들었었고요. 이제 주말에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에 좀 욕심날 때는 온라인 수업도 하나 듣는데, 온라인 수업은 이제 평일에 출퇴근하는 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때 그렇게 이제 수업을 계속 꾸준히 들었고요. 근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혼자서 계속 이렇게 좀 하다 보니 나와의 타협 같은 게 생겨요. 오늘 너무 피곤하다.
뭐 야근도 너무 안 했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막 그런 타협하고 싶고 좀 그런 게 많이 생겨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은 그때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매주 얼굴을 뵙다 보니까 그 수강생분들하고 좀 안면이 트면서 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수업 끝나고 나면은 또 이게 흩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같은 관심사가 있고 열정 있는 분들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으니 우리 스터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그때 한 5명에서 스터디를 또 만들었었고요. 그렇게 또 진행을 하다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하니까 사실 정답도 모르고 이게 약간 헛돈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확실한 부동산 고수 리더가 있는 그런 스터디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지원을 해서 면접까지 보고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도 또 가고 해서 돌이켜보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저는 항상 어느 스터디 모임 이런 조직에 속해 있었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부동산을 좋아하고 관심 가지고 열정적인 분들 위주로 제 주위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저는 몰랐었어요, 그거를.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회사 가면은 관심 없잖아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기 가면은 전부 다 이제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재밌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루틴을 가졌고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물건 하나 딱 분석을 하면은 이게 마음에 들면은 흔히 말해서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너무 좋게만 보여요. 단점은 안 보이고. 근데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난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스터디원들의 의견을 묻는 거죠. 사실 그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는 거고. 그때 이제 그런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향된 시선, 어떤 관점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찔했던, 그 투자했으면 큰일 날 뻔 했는데, 예, 그런 것들도 되게 굉장히 많았었고, 루틴이라고 하면은, 예, 스터디 모임을 어찌됐든 꼭 거기에 소속이 돼서 내 주변을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로 세팅을 시켜놓았던 게 굉장히 좋았던 루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보면은 지도를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씩 데이터를 입힌다고 보시면 돼요. 매핑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실거래 정보가 이제 뭐 해당 아파트 몇 동에 몇 층이 언제 실거래가 얼마 찍혔고 전세는 얼마고 이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라는 게 사실 개별성이 굉장히 작은 부동산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 같은 동이면 평형대에 있으면 똑같아요.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층이 지난달에 뭐 5억에 거래가 됐으면 내가 현재 6층이에요. 그러면은 5억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로 인테리어가 됐냐 안 됐냐 그 정도만 하면은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누구나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개별성이 너무 커요. 다 각각의 이런 입지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려면 결국은 그 주변에 임대 시세라든지 실거래 가격들을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개 물건이 있으면 그 주변에 상가 15개, 20개 정도의 임대 시세 데이터를 다 뽑아내고요. 토지도 마찬가지로 20개 정도 뽑아내요. 그러면 비교 분석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우리가 일례로 예를 상가를 투자한다, 토지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가면은 사장님께서 보통은 뭐 한 두세 개 보여주고 말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엉뚱한 것들을 해서 임장을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보면 그럼 저게 싼 거야, 비싼 거야? 이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확신이 항상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을 좀 없애고 투자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확신이거든요. 그 누구의 말도 아니고 그 확신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숫자에서 나오고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데이터를 하나씩 모아가지고 지도 위에 보기 좋게 한 장을 엎어보자. 그러면은 그 매핑한 걸 가지고 현장을 가서 쫙 다 둘러보는 그럼 한 20개 정도 둘러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 뵙거든요. 사장님 내가 생각할 때 요거 그러는데 그러면 사장님하고 티키타카가 돼요. 왜냐면 내가 충분히 데이터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 이제 방법이 이제 부동산 매핑이라는 방법이고 특히 상가랑 토지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이제 일일이 제가 손으로 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어디서 정보를 얻어내고 어떻게 정보를 입히고 어떤 식으로 현장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지 짧은 시간 내에 다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좀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거를 잘 쪼개서 쉽게 알려드리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저도 그걸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일단은 한 바퀴 돌려보자 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경매 전체 사이클 아까 말씀드렸죠.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고 대출을 이렇게 해서 임대 매매해서 파는 것까지 한 바퀴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초보자분들의 심리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배우긴 배웠어요. 열심히 배워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도 했고. 그러면 보통 어떤 패턴이냐면 그렇게 수업 듣고 난 다음 1, 2개월 안에 나도 성과를 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보통은 아파트를 많이 하시죠. 개별성이 낮고 실거래가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가치를 예측하기가 좀 쉬운 편이니까. 근데 이제 일반 매매가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매로 샀으면 최소한 10%는 싸게 사야 되지. 경매잖아요. 그럼 2억 7천에 사는 게 맞는데 거의 일반 매매 가격인 2억 9,800 뭐 이렇게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경매로 낙찰을 받을 바에 그냥 일반 매매로 커피 얻어 마시면서 그냥 사는 게 낫지 저걸 왜 할까라는 그런 식으로 많이 좀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묻지마 낙찰 같은 걸 좀 경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 사이클 돌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낙찰을 받게 되고 돌아가니까. 근데 경매의 목적 자체는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수익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초보자니까 일단은 사이즈가 작고 투입되는 금액이 작은 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방의 소형 아파트라든지 지방의 구도심의 상가 이런 게 아무래도 너무 좀 싸고 저평가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보세요. 근데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이제 좀 시드가 작은 싼 거를 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싸게 받을 수는 있어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소위 말해서 우리 문신 새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평생 갖고 가는 부동산처럼 그렇게 문신이 새겨지는 그런 부동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역시 경매도 돈 안 드네. 그러면서 이 세계를 떠나는 게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 시장은 계속 오래만 있으면 언젠가는 계속 기회가 계속 오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처음에 그런 안 좋은 경험이 딱 쌓여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여기를 떠나게 되니까 그런 측면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특수물건이라고 있어요. 특수물건. 경매도 이제 일반 물건이 있고 특수 물건이 있어요. 일반 물건은 말 그대로 명도도 쉽고 대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권리 분석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 일반 물건이고 특수 물건은 제가 이제 네 가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 법정지상권.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들으시면 돼요. 법정지상권, 뭐 선순위 임차인, 그다음에 유치권, 그다음에 지분물건. 이 대표적인 이게 특수 물건 네 가지 사례인데 이런 것들은 권리 분석도 좀 많이 까다롭고 실제로 낙찰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기도 하고 그 명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명도가 어려운. 그러니까 법원에서 준 낙찰자한테 준 세 가지 무기를 쓸 수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 특수물건 쪽에 관심을 가지냐면 이게 수익이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특수하기 때문에 유찰이 많이 돼서 굉장히 저가에 낙찰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만 해결하면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초보자분들께서 일반 물건이 아니라 특수 물건을 가버리게 되면 여기서 꼬여버리면 이제 자금이 다 묶여버리는 거죠.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큰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경매 물건이 일주일에 1000개 정도가 나와요. 1년이면 한 5만 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90% 이상은 일반 물건이에요. 일주일에 1000개가 나오면은 900개는 일반 물건이고요. 100개가 특수 물건이에요. 그럼 물고기 900개가 훨씬 많잖아요. 여기서도 충분히 고기잡이 할 수가 있는데 이 100개인 특수물건에 가지 마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제 막 축구 하려는 어린 친구가 실제 경기에서 메시나 호날두가 쓰는 뭐 그런 개인기 쓰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천천히 나중에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우리가 이제 경매를 딱 했을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자가 나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을 해요. 법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타당성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현황 조사도 하고 감정평가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고가 딱 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대법원 그 경매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건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보는 거고 그거를 굉장히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은 게 사설 경매 사이트들이 그걸 해놓은 거예요. 왜 법원은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정보도 그렇게 친절하게 안 줘요. 근데 이제 그런 사설 정보 경매 사이트는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고 대신에 돈 내세요.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공고가 되고 나서 2주 후에 1차 신권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 유찰이 된다. 즉 입찰자가 아무도 없으면 한 달 후에 서울 같은 경우는 20%가 저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이제 뭐 법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 한 30% 정도 저감이 돼서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진행이 되는데 한번 유찰이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8억, 그 외의 지역은 7억 이렇게 최저가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또 한번 유찰됐다. 그러면 여기서 또 20%,
6억 4천부터 시작하고요. 여기는 7억에 30%가 저감된 4억 9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격이 축축축 떨어지죠. 공고되고 2주 진행이 되고 유찰되면 또 한 달 이후에 또 2차 진행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낙찰이 딱 됐다. 낙찰이 되면 그걸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원에서는 우린 쉽게 그냥 낙찰자라고 얘기를 하죠. 낙찰자가 있고, 나머지 입찰을 했는데 떨어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보증금 받고 그냥 다시 돌려가요. 손해보는 거는 그거 하나 정도. 차비? 법원은 직접 가야 되니까 그 차비 정도 손해보고, 나머지 보증금 다 돌려받으니까 이렇게 없는 거고요. 낙찰 받으신 분은 이제 낙찰자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2주의 시간 동안 그 법원은 또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을 확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절차라는 게 왜 법원에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채권자한테 송달이 가야 되는데 송달이 미스는 없었는지, 뭐 그런 것들 다 확인을 해요. 일주일 동안. 문제가 없네. 그리고 또 일주일은 전 소유자 또는 채권자한테 우리 이렇게 경매가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이의 신청해. 항소하려면 항소해. 항상 법원은 그 이의 신청 항소 기간을 주거든요. 그게 일주일이에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럼 2주가 딱 지났죠. 그러면 땅 최고가 매수인 당신이 김땡땡 씨가 낙찰자로서 이제 최고가 매수인 지위를 얻게 되고, 그로부터 보통은 30일이에요. 30일 이내에 잔금 90%. 왜냐하면 입찰할 때 10% 냈잖아요. 나머지 90%를 4주 이내 또는 30일 내에, 기일이 아니라 기한 내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 기한 내에 대출을 받는 거죠.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해요. 그거는. 그 경락 잔금 대출도 경매 낙찰 대출을 해서 경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경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경락 잔금 대출은 일반 매매의 대출보다 좀 더 많이 해줘요. 왜?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일으키고요.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을 80%를 받아요. 괜찮죠? 예. 그러면 보증금까지 받으면 실제로 자기 돈은 한 10%밖에 안 들어가요. 5억짜리면 5천만 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근데 일반 매매라면은 그렇게 못 받아요. 보통 60% 아니면은 정말 좋은 자리다 그러면 70%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 80%까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잔금을 내고요. 잔금을 내는 그 기간 동안 이제 현재 거기 점유한 하시는 분, 그걸 점유자라고 하거든요. 그 점유자는 두 가지 종류예요. 전 소유자일 수도 있고요. 세입자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분을 이제 명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빼주세요. 나가주세요. 그 이제 명도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경매를 시작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명도였어요. 명도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속에 뭐가 있냐면은 90년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 양복 입은 그런 분들이 와가 3-4명이 와가지고 주인공 집을 다 빨간 딱지 붙이고 내보내고 그걸 명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현실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저는 명도를 지금도 수십 건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전화 통화도 거의 안 해요. 보통 내용 증명 보내고 문자 메시지로 다 명도를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다 돼요. 왜냐하면 법원은 그런 경매 활성화 목적을 위해서 낙찰자에게 명도를 쉽게 할 수 있는 3가지 무기를 주거든요.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뭐 부당이득금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면 강제 집행을 법원에서 또 대신을 또 해줘요. 그런 여러 가지 좀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협상하면은 낙찰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거든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 아까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악성 부동산을 정상화시켜서 시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게 경매의 목적이고 그게 심판자인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무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알면은 별거 아닌데 모르면 무서워서 못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명도 다 진행하고, 그 외에는 똑같아요. 임대 맞추고 세팅해서 매매하면 그게 경매의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유찰이 없으면 8개월 아니면 다 끝나요. 그게 이 경매의 하나의 절차고요. 굉장히 심플하고, 그 다음에 절차도 투명하고, 그 다음에 또 엄격해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권리 분석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 등기부등본에 이제 근저당이 잡혀있냐, 압류가 있냐, 어떤 뭐 채무가 있냐, 그것들을 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즘 그 젊으신 분들이, 사회초년생분들이 처음으로 전세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이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실 신축 빌라다고 했을 때 그럼 등기부등본 좀 주세요 해서 보고 그만 딱 봤어도 근저당이 이렇게 잡혔는데 제가 전세의 후순위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 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이것만 볼 줄 알았으면 사실 안 나가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2012년도에 신혼집을 그때 투자를 했을 때, 샀을 때 저도 등기부등본 볼 줄 몰랐었거든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거를. 사실 그거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요. 근데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전세든 월세든 보통 이제 전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자기 돈에다가 전세 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했는데 이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 경매를 하면서 그 권리 분석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등기부등본 보는 거 그것만 공부를 했어도 절대 안 당하는 사기거든요. 근데 너무 쉬워요. 이것도 정말 쉬운데 조금 안타깝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좋은 게 경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는 민사집행법을 기준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법은 잘 안 바뀌어요. 거의 변동 없이 쭉 갈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경기 룰은 그대로 갈 거니까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명도가 무서웠어요. 근데 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또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데 2주차인가 3주차 됐을 때 그때 이제 40대 아주머니인데 순해 보이시는 그런 아주머니였었어요. 낙찰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축하드린다고 막 하다 했고 그 다음 주에 돼서 이제 또 만났는데 명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명도가 쉽게 잘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전화해서 뭐 얘기 몇 마디 하니까 언제 나가신다고 했어요. 그럼 나가셨어요. 끝. 주변에 실제로 명도하는 걸 사례를 보니까 저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예, 낙찰자한테 완전 유리해요. 그건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자기가 너 302호 김땡땡씨 아냐고. 예, 저 거기 낙찰자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 그 사람 내 잘 아는 동생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싸움을 좀 했대요. 그러면서 뭐 이사비를 나는 얼마 이상 안 주면 안 나간다 막 그렇게 이제 협박을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준다. 그러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고 끊어버렸어요. 또 전화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분 제 기억에 이사비를 한 500만 원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50만 원 주고 다 명도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강제집행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런 좀 작은 거였는데 어차피 나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100만 원이면 당신 할 수 있다. 그 100만 원 내가 법원에 줄까요? 아니면 당신한테 100만 원 줄까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고 결국은 그것도 깎아서 50만 원에 그렇게 명도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분 본 적도 없고 그 외에는 뭐 어려웠던 건 없는데 왜 보면 유튜브에 앙심을 품은 점유자분께서 그 배수관에 뭐 시멘트를 막 붓는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유튜브에는 나오잖아요. 거의 10년 동안 이 경매계에 있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주변의 사람들 낙찰 사례들, 명도 사례를 다 봐도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사람 사실 감정을 굉장히 나쁘게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리액션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을 거예요. 웬만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예. 웬만 1000건 중에 한 건 있는 걸 가지고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0.1% 확률인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완전 추천을 드리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평생을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간은 필요하니까 그게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뭐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경매는 말 그대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것도 법원에서 주관을 하고 너무 좋은 어떻게 보면은 박앤세일하는 아울렛 매장이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아울렛 매장 가서 어떻게 물건을 사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면 항상 백화점 가서 정가에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방법을 경매를 알면 나는 항상 박앤세일하는 아울렛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은 평생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는 게 사실은 손해죠. 근데 막상 또 배워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법원의 목적은 활성화잖아요. 어렵게 해놓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경매장에 실제로 법원에 입찰장에 가보면은 다양한 연령대랑 되게 많고 젊으신 분들도 요즘 꽤 많아요. 20대 분들도 많고요. 100세 시대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년을 이제 뭐 65세까지 늘리네. 그러니까 또 뭐 청년들은 또 난리가 나고 또 이제 세대 간 갈등이 또 빚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오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건강관리 충분히 하면은 100세 뭐 120세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우리 직장을 다니면은 그 회사는 젊고 에너지 넘치고 굉장히 생산성이 나올 때 그때 월급 조금씩 주면서 얘를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50대, 60대 나의 이제 그런 전성기 시절이 끝났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40년, 50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 스스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동산 경매라든지 어떤 뭐 상가를 볼 수 있는 뭐 입지 분석할 수 있는 눈, 토지를 보는 눈 이렇게 어떤 특화된
차별점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이란 테두리 안에 있으면 굉장히 좋죠. 저도 예전에 대기업이잖아요. 명함 딱 내밀면은 좋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명함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내 갑옷이 없어진 느낌이거든요. 갑옷 없이 이제 허허벌판에 나온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저의 갑옷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벗기질 못해요. 왜냐면 내가 만든 거니까 또 제 거잖아요. 그렇게 직장 다니시면서 시간은 충분히 내려면 낼 수는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주말 이용해서 만들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기 개발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이게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손재주가 있어서 다른 걸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 믿고 있다가는 안 된다. 항상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부가남이라고 치면은 제 모습이 딱 뜰 겁니다. 예, 그거 보시면 거기 이제 경매뿐만 아니라 상가, 그 다음에 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들, 요즘 뭐 아파트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